오늘은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임을 주선한 게 있는데 미술 그리는 친구랑 철학 공부하는 친구랑 만나게끔 주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요즘에는 현대 미술이 개념 미술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술 그리는 테크닉도 중요한데 어떤 그 주제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술에서 지금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이 그려도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여서, 시장에서. 아무튼 그 미술 그리는 친구가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에서 계속 그 변화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존재도 변화하는데,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 차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철학 쪽은 너무 어렵고 개념도 어렵고 하니까, 근데 제가 또 그 얘기를 듣다가 또 철학을 공부하는 제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한번 모임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모임을 주선하게 됐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철학과 학부생 졸업하긴 했는데 잘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 모임을 가기 전에 이 개론책을 좀 보고 가야 친구들 얘기하는 거 귀동냥 하면서 이게 저런 얘기구나, 그런 시간을 갖겠죠. 저도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가서 또 안주는 제가 제일 많이 먹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독서대도 있습니다. 저는 장비는 많아 항상. 지금 제가 그리고 유튜버에 안 올렸는데 또 이 정글만리도 읽고 있거든요. 이거 먼저 읽어야 되는데 모임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모임 시간이 계속 와버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철학 같은 게 조금 대중들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입문서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만화예요, 심지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읽기 좋아요. 이게 애들 읽는 만화책인데 어린이 도서관에서 빌렸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읽기 좋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손꼽히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았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하이데거가 37살 때 1926년도에 발표한 책입니다. 현상학의 아버지 에드문트 후설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존재와 시간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만 무려 100여 개의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유명하고, 다자인, 인세인,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존재에 뭔가 적합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을 고안해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론적 구조에서 출발해서 존재 일반의 문제로 사고를 확장시킨 그런 책이고, 해석학이나 현상학, 실존주의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하이데거는 기존의 형이상학적 사고를 비판하는데 존재와 존재자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존재와 존재자를 같이 묶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별을 못하는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꽃이 있다. 여기서 꽃은 존재하는 것이고
뭐뭐가 있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기존의 철학에서는 그 존재자와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를 같이 봤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진리를 신이 아닌 이성으로 찾을 수 있다.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이 신의 절대성에 의문을 갖게 된 사건인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그게 우리가 이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존재, 이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육체를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이성과 육체는 결합된 거니까 떨어져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실존하는 존재다 이거죠. 그냥 그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이.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간은 이제 합리적인 존재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목도하면서 인간은 비합리성도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폭력과 비일상을 초래하는 것 자체가 인간인 거잖아요. 세계대전을 통해서.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비합리성도 있는 존재 그 자체로 봐야 된다. 이성과 논리로만은 판단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또 그 존재론을 위해서 그 물음의 구조도 만드는데, 첫 번째는 물어지고 있는 것, 그 두 번째는 물어서 밝혀지는 것, 세 번째는 물음이 걸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어지고 있는 것이 나눗셈이라고 하면 물어서 밝혀지는 것은 나눗셈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눗셈을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라는 거죠. 이걸 똑같이 존재로 취한하면 물어지고 있는 것은 존재고, 물어서 밝혀지는 것은 존재의 의미고, 그러면 그 존재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에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존재에 대한 물음을 존재자인 인간에게 하는 건데, 질문을 던지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동일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 거의 질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현 존재 분석이라고 합니다. 현 존재는 뭐 다자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는 거기, 그 자인은 이다, 있다, 뭐 이런 뜻인데, 합치면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월드에. 다시 이성으로 와서 형이상학이 이제 발견을 한 거거든요. 이성이라는 거를. 인간한테 이성이 있다. 근데 이 이성의 발견이 인간을 이제 다른 동식물보다 우월적인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서 차별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이 우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식물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같은 인간끼리도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인종차별이라던가 뭐 민족차별, 이런 게 정당화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다시 그 인간으로 돌아와서, 그럼 인간이라는 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는 있다는 현 사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존재 자체가 실존이다 이거예요.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하잖아요. 그 도구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 도구적 존재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성, 눈앞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나눠주는 것은 실존이라는 거고, 실존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론적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그 이성처럼 인간이 더 실존하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런 차별적인 뜻은 아니고 그냥 고민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존재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현상학에서 가져옵니다. 그 자기 스승님의 방법을 가져오는데, 현 존재가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게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보여준다, 자기를 그대로 드러낸다, 뭐 이게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존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인간의 현상이 뭐냐?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나 인격만으로는 이제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냥 그거는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후설의 현상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조금 발전시켜서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뭐 경험과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는 뭐 실증주의와는 다른 지점이고, 그 경험에는 뭐 의식활동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세계 내에 존재하고, 세계 안에 인간이 있고, 세계 없이는 인간은 설명 못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게 되겠죠. 아까 그 질문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세계란 뭘까?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은 누굴까? 세계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자는 뭐 도구적 존재자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데카르트는 이제 물질의 총합이 세계라고 했고,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그렇게 이데아로만으로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으니 진료와 형상이 결합된 거고, 그걸로 뭐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형상이 이데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눈앞에 있다, 손안에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경험할 수 없는 건 이성으로도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세계로 돌아와서 세계와 현 존재로 돌아오면 세계가 현 존재에게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세계 안에서 타인과 함께, 타인에는 또 나라는 존재자도 포함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남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현 존재한테. 그리고 현 존재의 평균적 일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 없고, 타인들과 비슷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그냥 평준화된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주체적인 삶이 아니고 내가 그들이 된다, 그들로 사는 게 그리고 편하거든요. 주체성이 상실되고, 그렇지만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이데거는 그걸 지적을 하고, 일상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서로 이제 그물망처럼 의미를 갖고, 지시관계, 연관관계를 갖고, 각각의 존재자들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세계를 얘기할 때 잡다함이라는 것도 있고, 호기심이라는 것도 있고, 애매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해석된 세상, 그들이 사는 법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잡다함에 의해 해석된 세계로 지배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남의 말을 본인 생각처럼 뭐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잡다함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세계에 내던져진 상태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불안이 찾아오는데, 그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염려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기도 하고 심려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존재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살다가 이제 돈같이 도구적 존재자에 매몰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체성을 상실한 삶을 비본래적 삶, 뭐 퇴락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의 존재의 의미는 존재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존재자는 결국 인간이고, 왜냐면 실존하는 게 인간뿐이니까. 그래서 존재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면서 실존하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살다 보면 그 다 불확실성 투성이 있는데, 인간한테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고, 그 불안이 인간을 자기 중심에서 몰아낸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간이 나온대요. 존재 계속 얘기하다가 인간은 탄생하고 이제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시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데거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과거가 현재로부터 절단된 게 아니고 과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를 마주하고 미래를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인간이 그 시간적인 존재니까 그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지 결정해라. 주체적으로 남들 사는 대로 살면 권태가 찾아오고, 그 잠깐은 뭐 권태를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겠지만, 뭐 술을 먹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유흥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라, 본래적 삶을 살아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문책이라 여기서 좀 요약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한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재밌으면 정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